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로 피의자로 특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 공급 측면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기간이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신고 시대가 도래한 데 대해 비상경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00억 원대 베팅 금액을 받은 운영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주택가 등에서 운영되는 도박 게임장 240여 곳에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BTS가 데뷔 후 9년 만에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 선언해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BTS는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앞으로의 개별 활동 계획을 밝혔는데 아이돌을 혹사시키는 K-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의 내일 2차 발사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1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 내부 센서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어젯밤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 7일 만에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남겼고 물류비 부담을 떠안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산업부가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있는가? 황창화 씨에게 면접 전에 질문지와 답안을 전달한 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되면 이 여부가 결정되면 향후 검찰 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표선호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백운규 전 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그 혐의를 다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임자로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부당한 지원을 하고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심사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 황창화 현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에게는 미리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약 3시간이 지난 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백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퇴장했습니다. 3년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도 꽤 늦게 구속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늦게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이곳 동부지법에서 실질 심사를 받았었죠. 네, 당시 법원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결과를 냈고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같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 역시 내일 새벽 2시 전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영장이 처음인 만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동력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수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때는 기소가 되지 않았었죠. 이번엔 대장동 수사팀이 이 의원을 배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포함한 대장동 5인방이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 전 시장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 착수 무렵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범 여부에 대해 줄곧 수사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 전 시장의 결재를 직접 받은 적 있다는 법정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로 특정됐다는 보도에 이재명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SNS에 단체장 누구도 하지 않는 개발이익 환수를 5천억 넘게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대장동 사건 범죄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이용한 정치 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부시장을 제외한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소환 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가 시작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사건인데 그럼 그것도 보복 수사였다고 우길 거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냐고 반격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실 행정관 재직 시절 청와대와 산업부의 연결고리였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복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도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상황에 대응할 기구를 만들어 문제 제기와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몽골 출장 중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는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고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 적폐청산 수사를 했는데 그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놓고 이제 와서 난리라며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직접 겨냥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심사 결과 오늘 밤 늦게 나오겠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검찰은 이미 백운규 전 장관의 판박이 사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실 텐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와 공모해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장을 바꾸려 했다는 혐의로 올 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영장 심사에서는 풀려난 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퇴직해서 관련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은 점, 또 1년의 인사수요 파악으로 감안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풀어줬습니다. 네. 검찰이 여기에 대비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을 테니 영장 발부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처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검찰 수사선상에 박상혁 의원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것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조율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역할을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 재직 당시에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 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산업부하고 청와대 사이를 오갔다. 뭐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 박 의원의 소환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불가피하게 숨고르기를 해야 돼서 수사에는 차질이 예상되고요.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박 의원 조사 뒤에 기소 여부에 따라 당시 대통령 인사비서관 등 윗선 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신 전 비서관 윗선 개입, 그러니까 인사수석까지 그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선의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마지막 장차관도 소환이 됐더라고요, 검찰에. 우 기자 혹시 보셨습니까? 네, 조금 답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주요 인물의 소환 일정 기자들 무척 궁금한데요. 그게 검찰청 출입문 앞에 하루 종일 있지 않는 한 누가 드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을 상대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인데요. 예. 여가부 측은 통상 정부의 공약 지원은 관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지금 피의자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 이게 뭐 소환이 되는 겁니까? 네, 그게 가장 궁금한 관심사일 텐데요. 네네. 요즘 서초동에서는 이런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간 경쟁이 불꽃 튄다 이런 말인데요. 예. 예, 이 두 곳은 바로 이재명 의원 관련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논란, 변호사비 대납 개발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인데요. 관련 의혹과 고발은 난무하지만 대선 일정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원과 중앙지검 누가 먼저 이 의원을 소환하느냐가 관심입니다. 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 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예정됐는데요. 관련 수사 아마 속도감 있게 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사를 하는 검찰은 결국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벌써부터 정치 검찰이다. 보복 수사 논란 벌써 시끌시끌하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래서 취임 전부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만 잡으면 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취임하자마자 지지부진했던 사건이 쌓여있던 곳 위주로 원포인트 검사장 인사가 났고요. 마침 모레가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인데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공교롭게도 전 정권 수사의 시험대가 된 모양새입니다. 네. 또 3년 가까이 검찰 캐비닛에 묵혀뒀던 국무총리실, 과기부, 통일부, 블랙리스트 이런 수사도 본격 나선 모습인데요. 검찰은 각 부처에 수사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상황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뉴스 추적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가 하락 등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물가와 금리, 환율에서 이른바 3고 위기에 돌입했으며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대통령실은 매일 비상경제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감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위기에 정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위기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3고 시대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로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매일 운영하고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최대한 막고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자원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여태까지 물가 안정을 누려왔던 거거든요.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라든가 러시아하고 서방의 갈등 이런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래 갈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운용하며 물가 부처 책임제 등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법인세 감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세를 하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오늘 열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당정협의회 역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같은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며 폭탄을 떠넘긴 탓이라는 겁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선 민생경제 위기가 화두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당정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데 뜻을 모았고 여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경제법령의 처벌 수위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오르는 걸 막으려고 전기요금 인상을 더 미루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거든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 기능이 왜곡이 됩니다. 전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요금 인상 요인을 숨겨 폭탄을 떠안았다는 겁니다. 정부의 혁신과 개혁은 내팽개쳐져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여당은 내일 물가 문제 대응을 위해 당내에 구성한 물가 민생 안전투기 첫 회의를 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야당을 내세우며 마트를 찾는 등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란 듯이 말이죠. 민생 우선 실천단은 치솟은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한가롭게 영업할 때가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 우선 실천단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첫 외부 일정으로 마트를 찾았습니다. 수박이 그러면 뭐 4~5천 원 올랐으면 우리 청장님 그래도 한 20% 넘게 오른 거. 수박이 아니라 금박이요, 금박. 고금리, 고유가와 함께 찾아온 물가 폭등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겁니다.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른바 장포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며 정부를 겨누기도 했습니다. 극장에서 한가로이 팝콘을 먹으며 영화 관람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보시기에는 분통이 터지는 모습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을 세우긴 했지만 실제 탈원전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만사 문제 탈원전 기인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탈원전 때문이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탈원전 때문이고. 민생 챙기기 행보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에 따른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출발 전부터 갈등을 빚은 당 혁신위 일부 구성을 완료했지만 잡음은 여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선거 패배 분석 토론회에서 이재명 책임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비판 등으로 출범이 지연된 국민의힘 당 혁신위원회 일부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의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추천으로 그동안 지연된 당 지도부 7명 모두 혁신위원 제안을 마친 겁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의 당위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논란을 의식한 듯 혁신위 활동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공천개혁 등 총선 공천 룰을 다루는 만큼 당내 잡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분석 토론회를 열어 반성문을 썼지만 그 속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토론회에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후보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가 가졌던 이미지적인 요소, 또 대장동 문제, 법카 논란. 반면 이재명계에선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정과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 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6월 1일이 국회의원 선거였으면 검수완박이라는 당론을 저희는 결정을 안 했을 리 없습니다. 그때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획일적으로 발표한 것도. 초선그룹 토론회에선 이재명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당분간 불협화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인 동행이 비선 논란으로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여사를 보조할 전담 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었던 만큼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듯도 합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하며 동행한 지인이 비선 논란으로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봉화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곳 아니냐며 해당 지인은 김 여사의 오랜 친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알려주시죠.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들어보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대통령실은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해 제2부속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김영삼 정부 제2부속실장을 맡았던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제2부속실도 2명 정도로 운영됐다며 전담 직원을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굳이 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부속실 내에 담당자를 둠으로써 다른 비서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속실 업무 특성상 김 여사를 잘 아는 지인을 공식 채용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비선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비선 논란이 휩싸였는데 그 이유가 빵 때문이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가면서 코바나 컨텐츠 임원을 데려간 걸 두고 비선 논란이 일었었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해명은 아내의 오래된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언론에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를 방문하며 빈손으로 갈 수가 없다 보니 권 여사가 좋아하는 빵을 사서 가야 하는데 이 빵집을 그 임원이 잘 알다 보니 데려갔다는 이유입니다. 네.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이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찾아가는 모습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김 여사에게 로비하려면 저 사람에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알려준 셈도 된다고 이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무슨 빵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이끄는 강신업 변호사, 이번에는 진중권 전 교수하고 붙었어요. 네, MBN이 어제 전해드린 대로 강 변호사는 회원 모집과 관련해서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이제 육두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논쟁을 벌였었죠. 네네. 이를 두고 앞서 진중권 전 교수가 김건희 여사님, 이분 정리하세요.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라는 글을 SNS에 남겼었습니다. 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오늘 SNS에 김건희 팬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다. 개들이 짖어도 팬덤은 계속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진 전 교수를 향해서는 당신이 여사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럴 시간 있으면 독일에서 실패한 박사학위나 따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왕적 대통령제 잣대에서 보면 팬덤이 낯설어 보이지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우려할 부분은 작아진다면서 이 팬클럽 운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BTS도 BTS하고 같이 만들어갑니다. 팬카페를 말이죠. 따라서 팬카페 활동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김 여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나 부속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하루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마다 좀 다르게 규정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매일 아침하는 도어 스태핑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거나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봉화에 간 것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행한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 또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이 쌍소리로 비난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던 그 한동훈 법무장관,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도 눌렀습니다. 네,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RN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적합한 차기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29.3%로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9%로 2위를 기록했는데 그 다음 3위가 바로 15.1%를 기록한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와. 이 여권 주자로만 보면 2등이죠. 네. 유력 차기 주자로 언급되던 안철수 의원까지 제친 겁니다. 그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었고 또 최근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소송을 벌이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대장동 사건 등을 놓고 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이와 관련지어서 한 장관의 행보가 그만큼 관심을 모을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까 또 두렵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일까요? 지방선거 이후 말을 아끼던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한테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오늘 SNS에 북한 방사포 발사 늑장 공개 논란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네. 그 방사포 도발을 알고도 숨긴 채 영화 관람을 했다.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문란이고 보고받았었다면 대통령의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시간쯤 뒤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과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개파 문제와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수세에 몰렸었죠. 그랬던 이재명 의원이 대여 공세를 하면서 출구를 찾아보려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우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왜 이리 금융권 횡령 사건이 많죠. 농협에 다니는 직원이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스포츠 도박 손실금을 만회하려고 돈을 횡령해서 또다시 도박을 한 건데 이 돈 역시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 농협. 어젯밤 이 농협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농협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30대 남성 직원이 4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업무가 끝나면 마무리하고 이제 돈을 다 맞춰보는데 하자고 했더니 이제 뭐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의심이 되고 해서 실조사를 했는데.
경찰은 곧바로 농협으로 출동했고 안에 있던 남성 직원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서울의 한 복권방의 계좌로 수차례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빼돌린 돈으로 스포츠 복권 구매를 의뢰한 건데 자금의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은 스포츠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고 횡령한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해 손실을 메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실을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넣고 또 넣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는 건지. 경찰은 횡령한 돈을 보낸 계좌가 복권방 외에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청약 경쟁률 809대 1. 수도권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조사해보니 72명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고 10년간 분양 신청도 못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대구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이곳에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주택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했고 16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809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아 12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성남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은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얻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치매가 심한 편이었어요. 쭉 계셨던 것 같은데 해소한 적 없고요.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부정 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2명이 적발됐습니다. 전수조사한 1,053세대 중 72세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청약 자격을 허위로 제출한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부모 부양이나 신혼부부 공급 같은 특별 공급을 노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정 청약이 드러나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청약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입주한 그 분양 물건은 취소가 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라서 10%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전국 도박장 업주들 사이에서 이른바 본사라고 불리면서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0억 원대 도박 자금을 굴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도박장을 운영하다 걸린 업주들만 240곳이 넘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찰이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가 도박장을 단속했습니다. 핸드폰 내려. 가져와. 가져와. 앉아. 휴대폰 꺼내놓으세요. 다 내려놔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했더니 도박장 업주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일명 본사로 불리는 이들은 전자복권 당첨 결과를 이용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240여 곳 도박장에 프로그램과 아이디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도박장에서 거둬들인 베팅 금액만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4월 도박 프로그램 총운영자로 활동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붙잡았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수시로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중 2억 900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도 단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는 다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게임장 업주 등 43명도 검거하고 또 다른 범죄 관련 인물들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그닥 믿지 않는 눈치죠.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그 허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코로나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안 믿는 눈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40만 명 가까이 급증한 발열자가 지난달 30일에는 10만 명, 오늘 발표로는 2만 명대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사망자 숫자 때문입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누적 발열자 숫자가 453만 명이 넘는데 지난 11일 기준으로 발표한 누적 사망자는 단 72명뿐입니다. 치명률을 계산해보면요, 0.0002%인데 참고로 백신 접종을 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치명률, 그러니까 누적 치명률이 0.13% 수준이어서 북한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하네요. 북한이 이달 중에 코로나19 종료 선언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통일부는 북한이 이달 중에 코로나 위기가 해소됐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대외 선전용으로 이런 발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적들의 코로나 비루스 전파 책동을 뒷부수자, 이렇게 선전전을 펼치고 있고 간부들을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난달 12일부터는 전국의 지역을 급하게 봉쇄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였는데 지난달 29일부터는 평양 등의 이동 통제를 완화했다지만 여전히 이 식량 위기가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식량 구입 시간을 주고 2달 이동 통제에 들어갔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하루 가지고 식량 구입이 불가능하거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사 위기에 직면했고 실제로 희생자도 발생을 했고요.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33발의 미사일 비용 5천억 원가량이면 북한 전 주민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경기를 해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반발이 심할까 봐 그냥 경계를 풀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북한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우리처럼 건강보험 이런 체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기는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무상치료제 그리고 의사 담당 구역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상치료제라 하면 모든 병원비와 약값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의사 담당 구역제는 한 명의 의사가 일정 구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에 대북제재 등으로 의약품이나 장비의 수입마저 다 막히면서 이건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상치료에 대해서 정부 지원도 없다 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의 생계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 환자들은 진료를 받으려고 술이나 담배 이런 뇌물을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하고요. 또 수술을 할 때 병원에서 필요한 거즈나 붕대 같은 의료품도 환자가 장마당에서 직접 구매해서 가야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수술대에서 내려올 때 거즈를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올 때 동안 이제 선으로 이제 이렇게 대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즈가 올 때까지 압박을 그냥 손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저건 돈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요.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주민들은 민간요법, 대중요법을 사용합니다. 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은퇴한 의사나 또 무자격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장마당을 통해 구하는 약의 종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약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북한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병원에 약이 없다 보니까 마약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아픔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편이 또 많이 유통이 되고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치약이나 허리띠 같은 생필품 품질을 놓고 호통을 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보란 듯이 말이죠. 예, 지금까지 평양 돋보기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것이 자영업자,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현실이었죠. 코로나19에 걸렸어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없도록 아프면 쉬고 최저임금의 60%를 수당으로 받는 시범사업이 6개 시군구에서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루에 44,000원을 최장 12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장시장 빈대떡집에서 근무하는 정선여 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행여 코로나에 감염될까 늘 불안했습니다. 아파서 쉬는 날만큼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앞전에 있잖아요. 아팠던 경험이 제가 한참 일 못했죠. 내가 이제 못 나오니까 걱정도 많이 됐죠. 실제 돈을 받고 병가를 내는 근로자는 2명 중 1명. 특히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아프면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44,00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등 6곳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최대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구분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혹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협력기업의 직원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면. 정부는 시범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전국적인 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데뷔 9년 만에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전격 선언해 전 세계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도 이를 집중 조명했고 어떤 멤버의 솔로 활동을 보고 싶은지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린 BTS가 일단 그룹이 아닌 개별 활동으로 제2막을 열겠다고 했거든요. 구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유수의 시상식을 석권하고 최근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절정의 인기와 위상을 누린 BTS. 지난 10일에는 새 앨범을 발표해 첫날 200만 장 판매량을 올리기도 했는데 SNS에 돌연 영상을 올리고는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전성기를 맞은 시점에서 뭔가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능해야 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뭔가는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틈을 주질 않아요. 항상 써내는데 힘들었고 쥐어짜냈고 근데 지금 쥐어짜는 거랑 8년 전, 7년 전 쥐어짜는 거랑 너무 달라. BTS 멤버들이 속내를 밝히면서 눈물을 흘린 가운데 해당 영상은 조회수 1,100만 회가 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BTS는 앞으로 그룹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가수와 배우 등 개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음악에 대한 우리 방탄소년단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기조가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챕터 2로 가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번 발표로 소속사 하이브 주가가 25%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BTS가 그룹 활동과 개별 활동을 병행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전 세계 아미들은 충격에 빠진 가운데 9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BTS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선언에는 공장처럼 찍어내는 K-팝 아이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자주 나왔던 얘기죠.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새 앨범 푸르푸를 선보이며 9년간의 음악 여정을 되돌아본 BTS. 월드스타로서 겪는 심정들을 솔직하면서도 덤덤하게 풀어냈습니다. 저희의 추억들, 저희의 이제 작업했던 순간들을 조금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페이지 1장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분위기로. 이번 주 2년 만에 음악방송 무대도 줄줄이 예정돼 있던 만큼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9년간 쉴 새 없이 달려온 활동을 잘 알기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팬들도 많지만 BTS 멤버들이 번아웃을 호소한 만큼 K-팝 아이돌 시스템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전에는 억압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데뷔를 하고 나서는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공장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시스템대로 굴러간다면 사실은 진정성 있는 활동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본인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선택이 필수 불가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병역이라는 현실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맏형인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는 등 완전체 활동은 향후 몇 년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K-팝을 대표하는 BTS의 단체 활동 중단으로 K-팝 시장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센서 문제라고 하네요. 나로 우주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민경현 기자, 오전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취소가 된 거죠? 네, 누리호는 오늘 오전 8시 반 발사대에 도착했고 오전 11시 반 완전히 기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기립한 상태에서 센서 점검을 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5분쯤 1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에 센서가 말썽을 부린 겁니다.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수치를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기술진은 바로 내부 점검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항공우주연구원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15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 발사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리호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너머에 누리호 발사대와 조립동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기립, 그러니까 세워진 상태에선 누리호에 접근해 원인을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누리호를 다시 눕히고 발사대에서 분리해 조립동으로 옮겼습니다. 만약 산화제 탱크 외부, 그러니까 전기 쪽의 문제일 경우에는 빠른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센서 자체의 문제라면 로켓을 분해해서 센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체를 안전하게 조립동에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은 점검창을 열어서 점검 해당 부위로 저희가 가서 몇 가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무기한 연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이미 누리호를 조립동으로 옮겨왔고 발사체 내부를 열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3일까지가 발사 예비일이긴 한데 이 안에 원인을 파악해서 완벽히 해결하고 다시 발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이 예비일까지 넘긴다면 발사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시 날짜를 잡고 국제사회에 통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발사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안전과 확실한 발사를 위해 발사일을 연기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화물연대가 유가를 운임에 반영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합의하며 파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남겼고 또 물류비 부담을 떠안는 중소기업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경제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의 유감을 밝혔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파업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그 실효성 자체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 교통사고나 과적은 줄었지만 사망자나 과속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 사항인 안전운임 확대 역시 컨테이너나 시멘트 등 이외에는 운임 표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물류마비 속에 정부가 반쪽짜리 합의에 연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물류비가 장난이 아니다. 심란하다. 이번 합의를 지켜본 한 중소기업인의 반응입니다. 화물연대한테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주면서 중소제조업계의 수건인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 연동제는 외면하는 게 차별 아니냐 이거죠. 화물연대처럼 파업을 하면 될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정막만 흘렀던 내륙 최대의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컨테이너 차량과 레미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셧다운 위기까지 몰렸던 수도권 건설 현장은 철강과 레미콘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이제는 중소제조업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경유 가격과 글로벌 해상 운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화물 컨테이너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뭐 100만 원 같으면 지금 컨테이너 그 한 박스에 한 700만 원 산다. 물류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뭐 힘드네요, 요새 기업하기가. 기름값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안전운임제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들 몫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2020년 1월에 발발하고 안전운임제 그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들 물류난이 40%에서 한 70% 정도 임금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물연대 운임은 유가와 연동해 주면서 원자재 가격과 대기업 납품 연동제는 왜 들어주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들의 매출 의존도가 80%가 넘다 보니 감히 납품 단가 얘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섣부른 안전운임제 합의에 중소제조업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송이는 이런 거 알 텐데 스카우트니까. 모르스 부호. 영화 기생충에서 이마를 찧어가며 지하에서 지상으로 내보내는 모르스 부호는 우리 사회 하류층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구호 요청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집 전등이 절박한 깜빡임을 보이며 어둠을 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고 해야 할까요? 2020년 충남의 한 원룸에서 중학생 A군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살고 있던 A군은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자 집 안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관계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청소년은 9,297명. 하지만 지난해는 1,03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취약계층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거나 가벼운 증상인 아이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겠죠. 코로나 전후로 계층 간 학력 격차도 커졌습니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서 빈곤 가구 아동은 4.8로 비빈곤 가구 아동의 8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원인은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수업이 꼽힙니다.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조차 없거든요. 초중고교의 예산이 남아돈다면서 학습 기기가 못 와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왜 나오는 걸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이자 인권 운동가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는 종종 칼럼과 라디오 방송에서 빈곤층 아이들을 향해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날아든 수십만 통의 편지에는 대공황기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차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데 엘리너 여사는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이라며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도와달라는 이 모르스 부호에 우리 어른들이 적극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빈곤층 아이들의 코로나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긴축 압박이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을 짓눌러 코스닥이 1년 8개월 만에 800선을 내주었습니다. 어제 2,5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도 2% 가까이 또 하락했고 나날이 연고점을 경신하던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정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건데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8%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 엄청난 이자 부담 어떡하죠?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입니다. 이번 주 들어 가파르게 올라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진행하면서 변동금리로 바뀌었을 때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좀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중에 대출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가계 부담이 될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8%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최근 한 달 사이 0.14%포인트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바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돼 금리를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준금리도 큰 폭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다시 말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면 한국은행 역시 빅스텝, 0.5%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확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에 미국의 고강도 긴축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23일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검토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로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은 세계 39개 나라에서 1,600여 건의 감염이 확인됐고 72명이 숨졌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가 붉은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카타르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뉴질랜드를 물리치고 카타르행 막차에 탑승한 순간인데요. 한일 월드컵 때 생각이 나죠.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량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로는 최고 40mm, 특히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과 대전이 27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대구가 29도, 울산이 27도가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남해상과 제주 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지로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오후 내륙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고요.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평년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